자, 이번 시간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67쪽이고 여러분들께서는 268쪽인가요? 거기에 이제 판서에 미리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모군란인데요. 말 그대로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을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이모년은 1882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식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식군대. 신식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기군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조선 후기에 오군영이 있었죠.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영은 이제 구식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식군대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별기군. 이모군란의 전개를 한번 볼게요. 양괄호 1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군제개혁. 그래서 군대를 개혁하는 거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이제 민씨정권과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건데 그 아래 자료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민씨정권의 구식군대 차별. 민씨정권은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한 다음에요. 실직자가 속출했죠. 5개에서 2개로 나누니까 통합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많이 잘렸다라는 거지. 구식군대에 대하여는 급료를 체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식군대한테는 뭐 보통 한 13개월 정도 임금을 밀렸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들은 굉장히 좋죠. 일종의 이제 보너스까지 지급을 해요. 월급은 월급대로 다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뭐 하여튼 대우가 엄청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교관이 또 누구예요? 일본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빵빵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구식군대 원래부터 있었던 군대는 13개월치 월급도 밀려요. 그래서 구식군대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임원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러고 우린 차별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씨정부에서 야,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좋다. 13개월, 알았다. 우리가 한 달치 급료를 미리 줄 테니까 요거부터 일단 받아.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 줄게. 라고 해서 가져갔는데요. 이것이 이제 환곡 있죠? 환곡하고 똑같아요. 쌀 한 가마니에 7대3 비율로 해서 모래하고 5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할 쌀을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가 못 살겠다 그러고 민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 군인들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군대만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개화 정책에 반발했던 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까지 같이 껴가지고 민씨정부에 대한 반정부 성향을 가진 그 군대에 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서 보시면 전개가 나오죠. 이모군란의 전개. 그래서 판서로 미리 보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봉기합니다. 군인들이 빵 하고 터졌어요. 군인들이 빵하고 터졌는데 군인들은 이제 3개의 부대로 나눠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 그렇죠? 일본 공관을 습격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얘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얘들이 이걸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해청이라는 곳이 이제 예전에 대동법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급료 이런 것들 담당했던 곡식 창고예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무기고도 탈취해요. 각 관청에 가가지고 습격을 한 다음에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러니까 무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 팀은 흥선대원군의 집에 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그 대원군 예전에 이제 하파 뭐 이렇게 불렀어요. 하파는 각하인데 각하 우리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는데 각하께서 우리 오군영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 나라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지원 요청을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여기에서 이제 별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지. 뭐 속으로는 잘했다 뭐 싶겠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있습니까?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 팀은 경복궁으로 가요. 그래서 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궁을 장악하니 이때 누가 놀래요? 고종이 놀래죠.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니들이 어디 와서 막 호되게 질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민씨,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이 사실을 알고요. 피신을 해요. 충주로 피신을 하고 그때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오는 거죠. 아들아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궁으로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다음에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또 예전 그러는데 이게 계속 바뀌니까요. 이 며느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별기군 요런 건 뭐야, 요런 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없애버리고, 통리기무함은 이따 있게 뭔데 이런 걸 추진을 해,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 이영 웃기는 소리 하지마, 오군영 다시 부활시켜 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쪽 공간으로 습격을 했죠. 이때 이때 민겸호의 집도 습격을 하는데, 이 민겸호는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의 오빠가 별기군을 창설을 했어요. 이 민겸호의 아들이 그 민영환이고, 그렇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일본 공간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난리가 나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면 인천까지 가요. 인천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죠. 그래서 밀항을 해요. 밀항을 해서 살았다라는 거지. 아무튼 이제 궁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성황후 민씨 있죠. 민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청나라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기다렸던 바야 라고 하면서 청군의 지원 요청을 했고, 청군이 들이닥치는 거죠. 들이닥쳐서 어딜 치겠습니까? 궁을 치죠. 궁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있다라는 거죠. 어허, 흥선대원군,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했구나 라고 해서 주동자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해서 어딜로? 청나라로 납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것, 요것이 이제 이모군란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요, 이 납치되는 과정에서요, 어떻게 이제 청나라가 그 납치해 가는데, 그 배 좀 밑에 보면 그 창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짐 실는 짐칸에다가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밥도 막 개밥그릇처럼 발로 막 이렇게 먹어 그러고 막 하고, 흥선대원군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배멀미를 하다가 그 기절하고, 그리고 청나라에 가서도 고문도 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때 흥선대원군은 반청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니들을 그 4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날 이렇게 대집해? 알았어,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난이 청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요, 모든 것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 애들이 얘기를 해요. 야, 니들 우리 이렇게 해서 한바탕 죽을 뻔했고, 공사관도 습격당해서 불에 불타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도 배상금을 내놔라고 해서 일본은 배상금을 요구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모군란은요, 전개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료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이 명성황후가 충주를 피신해가지고 청군에 지원군을 요청했다, 이런 것들이 사료로 시험 문제에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모군란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쪽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본 놈들이 이렇게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게 뭐냐면 재물포조약입니다. 재물포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배상금뿐만 아니고 군대를 주둔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한바트면 우리 그 일본 공사가 여기에서 맞아 죽을 뻔했다. 니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군대를 우리 그 조선에 그 주둔시키겠다라는 군대 주둔의 명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외국군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재물포조약이에요.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일 수호조규, 이것이 뭐예요? 수호조규가 강화도 조약이 있죠. 이 강화도 조약에 속약을 체결하는데, 속약, 예전에 이제 부록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속약을 체결해요. 이 속약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예전에 거류지 제한이 있었어요. 4km 있었죠. 10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100리로
50리로 고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조일 수호조규 속약인데요. 이것을 이제 1882년에 이 속약을 맺으면서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심리였던 것을 82년에 50리로 가고 여기에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2년 뒤에 1884년은 100리로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거. 그래서 100리로 되다 보면 1876년에는 일본 애들이 여기에 배 타고 딱 오면 요 정도밖에 못 갔죠. 4km. 그런데 40km잖아요. 40km면 이 인천에서요. 이 강남 못미쳐가 강남까지가 40km예요. 그럼 40km가 뭡니까? 그 백리예요. 그럼 인천에서 서울 끝까지가 거의 이제 40km 이상인데 그냥 직경으로 하면 한 4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오는데 무슨 제약이 없죠. 다시 얘기해서 거류지 제한이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일통상장정인데 조일통상장정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1876년에 조일수호조규 부록을 체결할 때요. 그때 그 조일무역규칙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요 조항이 있잖아요. 요것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러니까 조일무역규칙이 이때는 조일무역규칙이었는데 이것이 조일통상장정으로 1883년에 개정됩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하면서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1883년. 그러니까 이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조일무역규칙의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다가 싹 집어넣은 게 최애국대우예요. 왜 우리는 최애국대우가 없느냐? 요것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죠. 야, 최애국대우 막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거 뭐야? 방공령이다 라는 거죠. 방공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여기에서 계속 퍼날르니까 이쪽에 먹을 쌀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는 거죠. 곡식의 유출을 막는 거. 그래서 방공령이 있는데 대신 이제 한 달 전에 상대국에다가 통보를 하면 막을 수 있는 그 조항이 방공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세 조항을 바꿔줄게 관세 좋다라는 거죠. 왜? 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관세 이거 얼마나 든다고? 그래 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얘들 먹고 나면 이거 뭐 있으나 마나지 뭐 그래 마음대로 해. 대신 이거 받아야겠어. 이렇게 되면서 일본 놈들과 체결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일본과의 체결. 그러면 청나라 애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인데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길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판서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본과는 그 무역에 대한 조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1876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여기에 와서 상행위를 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죠. 우리는 상행위 못 하는데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빵 터졌을 때 오케이 이때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땅 한 건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뭐냐면 청나라의 대신과 조선의 국왕은 동등하다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청나라가 깔아뭉갠 거죠. 조선은 우리 발 밑에 있다라는 거죠. 청나라의 황제와 조선의 왕은 상하관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격화시켜버렸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내지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지재판은 뭐냐면 그냥 자판을 깔고 아무 데서나 상행위를 그러니까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지재판이라고 하는데 내지재판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이 막 들어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1882년에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책에서 보시면 청상인의 통상특권을 허용한 거죠. 청나라 일본 상인 간의 경제적 경제 침탈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정 간섭을 시작합니다. 내정 간섭.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 뭐 하면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문 파견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고문을 파견을 해가지고 조정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고문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고문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마젠창 그리고 멜렌드로크, 위안스카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계속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이모군란 결과로 인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모군란이에요. 자, 이제 갑신정변을 한번 볼 건데요. 갑신정변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자, 갑신정변 볼게요. 자, 지금 1882년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시작했고 일본 놈들도 우리한테 막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조금씩 조선이 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또 납치당하고요. 그렇죠? 자,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이죠. 이모군란이 있은 바로 2년 뒤에요. 자, 개화파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개화 세력의 형성. 그래서 1880년대에 개화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1860년대 한번 볼까요? 책은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왕이 있죠. 대신들이 있습니다. 다 누굽니까? 위정 척사파입니다. 그렇죠?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1870년대 초반 들어가서 민씨정권이 들어가지요. 민씨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정 척사파 여기에 개화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들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1880년대 가면요. 이제 1880년대는 개화가 본격화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위정척사파 이때 1870에서 80년대 갔을 때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위정척사파와 개화 세력이 대등한 위치에 가게 되고요. 이제 위정척사파가 아닌 개화 세력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런 구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1880년대는 대부분 누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개화 사상가들이죠. 자, 이 개화 사상가들은 박규서, 오경석, 유홍기가 제자들 막 양성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위정척사파는 위정척사파대로 아니되옵니다를 외치고 있는데 개화 세력가들이 이제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혁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건데 1880년대 가면 개화 세력이 분열됩니다. 온건개화파와 그리고 급진개화파로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딱 보시면 온건파 누가 다수겠습니까? 다수지요. 급진파는 항상 소수예요. 못 가진 자, 가진 자. 그렇죠? 그래서 온건파는 김홍집, 어윤죽, 김윤식이 온건파고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이들이 이제 급진개화파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친청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사대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가깝고요. 이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또 청나라하고 사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반청. 쪽으로 이제 조금 굳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청년에 독립국이 되겠냐. 청나라하고 사대했던 지금 내정 간섭하고 이런 꼴만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개혁의 모델이 틀립니다. 이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델상이 틀린 거예요. 이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지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 양무운동이 있습니다. 양무운동을 보면서 개화 세력을 꿈꿨던 세력들이 온건개화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이라는 얘기거든요. 중체서용. 중체서용은 뭐냐면 중국, 몸체, 서양 거, 용 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중국인이지만 서양 거를 쓰자. 서양 무기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색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도석이에요. 정신은 동쪽 걸로 하고 서양 기술을 쓰자라는 쪽이 온건개화파예요. 그런데 급진파는 반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친일에 가까운 세력들인데 왜 그러냐면 얘들은 메이지 유신을 보고 느낀 바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개혁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혁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것을 싹 다 무시하고 싸그리 뒤집어야 된다라는 급진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주 유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이에요. 어떻게 급진적이냐면 모든 것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상까지 싹 다 바꿔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자, 이쪽은 점차적인 개혁을 얘기하죠. 점진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좋다 이거지. 그러면 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온건파는 중체소용. 그렇죠? 이 중국은 어떤 왕조예요? 전제 왕권입니다. 그렇죠? 전제 정치. 그래서 왕이 이 전제적인 힘을, 전제군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얘기하는 거죠. 웃기는 소리, 입헌군주다라는 거죠. 입헌군주. 자, 여러분들 입헌군주가 뭡니까?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지금 일본과 영국이 이런 식인데 정치는 누가 다 하죠? 정치는 왕이 하는 게 아니죠. 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은 있는데 정치는 수상, 내각 수상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왕은 뭡니까? 일종의 심벌이에요.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왕은 이제 외교라든가 이런 것만 담당하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다 수상이나 총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헌군주 말 그대로 헌법이 세워지고 군주도 그 헌법을 따라야 되니까 이제부터 왕도 법을 따라야 되는 제도가 입헌군주 제도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국외 정세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아래 갑신정변의 전개를 볼게요. 양괄호 2번.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된다? 요거를 필두로 해서 이 판서로 미리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판서로 미리 보기는 제가 판서를 여기에다가 해드릴 거고. 자, 갑신정변의 전개인데요. 자,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죠. 그렇죠?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우리는 계속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면서 개화 정책이 조금씩 누그러들고 청나라를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죠. 일본에서도 역시 일본도 뭡니까? 이 유신이잖아요. 얘들은 메이지 유신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일본 애들도 청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잠시 정체기가 되는 거죠. 자, 조선 입장에서 잠시 정체기가 되는데도 지금 남아있는 거 개화 정책 마무리 질 건 마무리 짓고 조금 할 건 해야죠. 그런데 뭐가? 돈이 없어요. 조선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차관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관. 돈을 국제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 조선이에요. 왕은요, 그 조선의 고종은 누구에게? 그 김옥균에게 돈을 빌려와라 라고 해서 친서를 써주는데요. 이때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차관을 제공받으려고 여러 가지 돈을 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안 먹혀요. 고종의 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힌다라는 거죠. 일본에도 갔었는데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나 막 이런 판단이 쓰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은 왜 그러겠어요? 조선을 먹고 싶지만 청나라가 눈치 보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조선에서요. 청나라 애들이 철군하기 시작해요. 군대를 빼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1884년에 청나라하고 프랑스의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청푸전쟁. 자, 이 청푸전쟁이 터졌고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싹 빠지니까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일본 놈들이 지금 이렇게 빠졌네? 야, 우리가 빨리 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궁에 들어갈 뭐가 없을까라고 하는데 얘들이 급하게 막 돈을 빌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불러요. 야야야야야야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김옥균을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가 차관을 빌려줄게. 차관을 빌려줄게. 그런데 너 지금 급진개합하잖아. 그렇죠? 너 우리랑 편인 거 다 알아. 급진개합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우리랑 편인 거 알아. 근데 니들이 소수 집단이고 다수 집단 이런 노인네들이 말이지 니들 지금 계속 억누르고 있잖아. 그래서 니들 짜증나고 있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친구잖아. 너희 나라도 유신을 받아들일 때가 됐지. 그런데 힘이 없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군대도 빌려줄게. 어때?
군대도 빌려줄 테니까 개혁을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죠. 이때 김옥균의 머릿속에는 번뜩 뭐가 딱 들어오죠. 청나라도 없겠다. 그렇죠? 청나라의 눈치를 보는 건 또 누굽니까? 민씨 정부죠. 그렇죠? 민씨 정부. 이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급진개혁파 세력들을 다 모으죠.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자, 지금 이런 그 상황이 펼쳐졌어. 자, 그런데 얘들을 지금 우리가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얘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 게다가 얘들은 점잖게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쟤들 바보 같은 게 뭔 줄 알아? 군사력이 없어. 우리는 군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모의하는 것이 정변을 모의하는데, 이 정변을 모의하는 것을 언제로 기점을 잡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체국이 들어옵니다. 이 우정국이 들어오는데, 이 우정국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우편 사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층의 고위 관료들은 축하하러 가야겠죠. 그렇죠? 우정국이 개국하는 축하연에 이때를 거사일로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때 잡자라고 하면서 우정국이 개국하는 그날 이 우정국을 습격하는 것이죠. 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건개혁파들의 다수의 온건개혁파들이 다 들어갔을 때, 자 보세요. 얘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기성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 고관들은 웬만하면 다 온건파겠죠. 그렇죠? 급진파는 몇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온건파가 싹 다 개국 축하연에 참석을 했을 때 이때 여기를 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둬놓고 여기에서 대학살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 갑신정변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은 한쪽 편은 어디로 가냐면 궁으로 가죠. 궁으로 가서 왕과 왕비를 인질로 잡습니다. 자, 왕을 인질로 잡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딱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이요? 불이 막 나고 있죠. 저희가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분란 세력들이 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면서 피신을 시켜요. 그러면서 조만한 궁 경우궁으로 피신을 하게 하는 급진개혁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궁으로 납치를 한 거죠. 이 사실을 명성황후 민씨는 조금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들 세력이 이들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납치됐구나 하면서 민씨는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나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니 니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알았다 라고 했는데 경우궁이 되게 좁아요. 예전에 우리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다고 그랬잖아요. 남한산성을 못 들었던 이유가 뭐죠? 통로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대군이 다시 간다고 해도 그래도 좁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덫을 띄우죠. 민씨, 중전은 잘 들으시오. 우리가 군대를 가는데 이쪽 가봐야 다 빠개지니까 넓은 궁으로 다시 옮기시오라고 하면서 창덕궁으로 원래 창덕궁이니까 창덕궁으로 이어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민씨가 고종에게 얘기하는 거죠. 전하, 여기에서는 얘들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시지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와라. 니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저희는요 지금 개화당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개화당을 설립했습니다. 창당했습니다가 맞겠죠. 개화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싹 다 습격하고 인질로 잡고 있는데, 이들을 잡고 있고 여기에서 개화당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참 성질 급하시네요. 제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14개죠. 정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새로운 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하면서 쫙 드립이니 그것이 내용이 거기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14개조 정강의 내용. 청과의 4대 관계를 단절한다 라는 거죠. 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인민평등권, 그래서 평등한 나라, 평등 세상을 얘기하니 고종이 조금 놀래지요. 지조법, 그리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는 일원화, 재정의 일원화를 얘기하고 있고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한다. 이른바 입헌군주제지요. 그럼 왕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심볼이에요. 여생을 즐기세요 이런 거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거죠. 과거제 지금 썩어 빠졌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4개조 정강을 얘기합니다. 요걸 승인해 주시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좋다. 그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여기에 승인을 해주겠다. 단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 내가 원래 있었던 궁으로 가자. 그리고 니들 원하는 대로 다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서 다시 창덕궁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옮기기 바로 직전에 요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앉아 있는데요. 이 앞편에 딱 나서서 세상은 들으시오 하면서 14개조 정강을 읊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종이 승인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3일 동안 평등한 만민평등의 세상이 오게 된 겁니다. 우와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창덕궁으로 이어했는데요. 이때 청나라 기다리고 있던 청나라가 창덕궁을 습격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 대군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확 하는데 우우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 포위를 했던 애들은 누구예요? 일본 놈들일 거란 말이죠. 일본 놈들이 이걸 딱 보고 거르마 날 살려라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은 도망가게 되고요. 여기에 그 집권 세력으로 해서 개화당 유인들이 여기에서 정치를 볼 거 아닙니까? 얘들은 두드러 맞게 됩니다.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왜요? 왕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드러 맞아서 거기서 돌 맞아서 죽고 이 청나라가 습격해서 습격당해서 죽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3일 만에 끝났다라고 해서 천하가 3일 만에 없어졌구나. 3일 천하로 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갑신정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 갑신정변의 결과를 또 봐야죠. 역시 갑신정변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갑신정변의 영향, 그래서 결과 청나라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단 일본 놈들하고 한성조약을 체결하는데 어디에서 체결한 거예요? 한성에서 체결한 거죠. 그래서 한성조약은 별거 없어요. 일본 놈들이 배상금 내놔라라고 하는 거죠. 웃기는 놈들이에요. 지들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도망갔으면서 결국에는 뭐 그 일본 놈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 피해 배상을 니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청나라하고는 강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텐진 조약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놈들이 보세요. 청나라가 잠깐 빠졌죠. 잠깐 빠졌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하이에나처럼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 조선은 우리 건데 말이야. 네가 왔어? 자, 너들 텐진으로 와 라고 하는 거죠. 텐진 청나라잖아요. 자, 중국의 텐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잘못했으면 여기에서 우리 군대하고 니들 군대하고 붙을 뻔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충격이 조금만 생기면 뭐가 되는 거야? 청일 전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터질 뻔했어. 남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저희도 식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조약을 하나 체결하시죠. 그래, 해보자 라는 거죠. 청나라가 얘기를 합니다. 자, 양국 군대의 철병을 승인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철병입니다. 철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내에 한순간에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싹 다 빠지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됐을 때 이 불쌍한 애들 봐라. 맨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그럼 간단하지 않느냐. 뭡니까? 서로 사전에 통보하는 사전 통보를 제도화시키자. 라는 장치화시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어? 그럼 우리는 일본에 얘기할게. 얘들아, 우리 군대 군대 조선에 들어가 라는 거죠. 조선에서 청나라에 요청하면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기 전에 일본에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갈게 라고 하면 사정이 되면 니들도 들어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조선이 일본에 요구하면 일본은 청나라에 얘기해서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될 게 없잖아 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런 것인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텐진조약이요. 나중에 10년 뒤에 뭘로 터지냐면 청일전쟁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동학농민운동회 할 때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청일전쟁에 빌미가 되는 것이 이 텐진조약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의의는 매우 좋죠. 입헌군주제를 추구할 뻔했고, 그리고 봉건적 신분제도를 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등 세상으로 갈 뻔했다라는 거죠.
갑오기역 때 평등세상이 오죠. 그래서 1894년인데 10년을 앞당길 뻔했는데 잘 안 됐고, 그렇죠. 단점은 뭐냐면 보세요. 집권 세력들이 일부만 참여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노비나 상민 계층이 이 사실, 이 14개조 정강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도와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등 세상이 온데 이들 사람들이, 양반네들이 아주 좋은 제도 취지의 개혁을 하는구나. 우리가 참여하자. 그러면서 세상이 바뀔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를 한번 봅시다. 자, 갑신정변 이후. 이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자, 1884년 갑신정변부터 1894년까지 이때 국제정세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1876년에 일본 놈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조선. 그런데 일본 놈들이 들어오고 조금 있다 이제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청나라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선에서는요, 지금 보면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지들끼리 우리를 다투면서 우리 땅에서 지들끼리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 경제적인 습격을 받고 청나라도 내정 간섭하고 있고 조선은 믿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조선 책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 책략에서 누구를 견제했었죠? 러시아를 견제했었단 말이에요. 이 러시아를 견제했었는데 우리가 견제했던 저 큰 나라, 대국 러시아는 점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미국 애들도 견제를 했었는데 우리는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결국엔 미국 애들은 점잖죠. 이 동양 애들만 시끄럽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이런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구나.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시야를 돌려요. 그래서 조선에서 러시아에게 먼저 그 요청을 해요. 우리 동맹을 맺자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조선이 비밀스럽게 만나게 돼요. 왜? 청나라하고 일본이 눈이 시퍼렇게 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 한번 270쪽이죠. 책으로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열강의 침략 경쟁은 갑신정변 이후에 더욱더 가속화돼요. 막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조선을 막 건들기 시작해요. 조선 짜증나는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 봤더니 러시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명성황후 민씨가 직접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러 통상조약을 1884년에 공사 베베르를 불러가지고 직접 명성황후와 체결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니까 서울에서 했겠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요. 자, 이 일이 있었는데 언제라고요?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바로 직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요 아래에서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여기를 점거를 해요. 이것이 뭐냐면 검은도입니다. 이 검은도를 갑자기 점령을 하는데 누가? 영국 놈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영국 놈들이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검은도를 뭐라고 하냐면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다. 명명은 뭐냐면 지들이 이름을 붙이고 지들이 불렀다라는 거 명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 검은도를 놔두고 해밀턴 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네 땅이에요? 뭐 웃기는 놈들이죠. 도쿄가 다케시마입니까? 다케시마?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놈들이 지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이거? 먹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검은도에서 포대를 조선에다가 설치를 해요. 조선을 딱 보면서 조정을 딱 보면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놀래죠. 야, 영구가 니들 왜 그래? 니들 왜 여기에서 포를 설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니들하고 조영 통상조약을 미리 맺었지 않느냐. 그쪽 내용에 보면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가 지금 남하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러 온 것이다. 황당하죠. 러시아는 우리가 체결한 거야. 이놈들아. 니들 이제 집에 가는 게 어때? 너네 이거 설치하는 거 다 불법이야. 188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도와준다니까 가만히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조선은 이제 더욱더 강력한 러시아와의 협정을 체결하려고 해요.
이른바 그 우리 조선이 위태위태할 때 뭐 니네 그 러시아의 대단한 함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력한 함대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에게 함대를 지원해 주는 게 어때? 라는 협정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누가? 청나라에서. 얘들이 지금 미쳤나? 지금 이 내용? 아쭈 그러면 뭐야? 우리 제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압력을 해요. 고문이 있죠. 청나라 고문. 그래가지고 이게 폐기가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조러 비밀협정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면서 결국에 얘들은 87년에 이제 가는데요. 우리는 뭘로 푸냐? 85년으로 거문도 사건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러 통상조약이 있고 거문도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런 모습 보세요. 지금 조선이 위태위태하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부들러가 당시에 영사관인데 부영사관이에요. 이 독일 부들러가 조선 정부에 민씨 정부에 얘기합니다. 조선은 영세 중립국을 선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립국이라는 것은 아무 곳에도 편을 안 들겠다라는 얘기다라는 건데 당시에 누가? 민씨 정부죠. 민씨 정부에서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라. 중립국 우리가 편을 안 들어? 우리는 얘들하고 친해질 건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그 미국을 거쳐서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육일준이요. 이 모습을 보고 야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하다. 내가 귀국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같이 중립국을 얘기를 합니다. 중전마마 요런 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니들 진짜 너까지 왜 그래? 신하면 신하답게 행동해.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중립론입니다. 자, 안타깝죠. 자, 계속 볼게요. 책으로. 양거래 1번에 배경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전개. 정부의 친러 경향이 있었고요.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을 했고 영국이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러 비밀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안 됐죠. 그래서 대신 조러 육로 통상조약 이런 내용이 빠진 조약을 체결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러시아하고 친해졌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중립론 부들러 독일 부영사관 부들러가 중립국을 얘기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자, 동그라미 2번 육일준도 역시 했으나 안 됐다라는 거죠. 자, 2번 개항 이후 국내 사회 경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인데 이것은 책으로 보세요. 책의 다음 페이지죠. 판서로 미리 보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판서로 미리 보기. 이것은 이제 개항 이후의 국내 상권의 변화라고 돼 있죠. 이것을 설명을 잠깐 드리고 책으로 갈게요. 자, 이걸 조금 지울 필요가 있어.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시대 흐름은 중단하고요. 우리가 다시 전으로 갈게요. 자, 1876년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1876년 뭐가 있었죠? 강화도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조일 무역규칙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 무역규칙에서 얘기하는 건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게 있었고 조일 수호조규 부록을 체결을 하면서 어떻게 상행위가 자유롭게 됐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개항장에서 조금 부자유스럽지만 심리까지 그렇죠? 이렇게 조선과 무역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놈들은 이 심리까지 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밖으로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대전을 가야 돼요. 대전에서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누가 뛰어가요? 보부상이 뛰어갑니다. 보부상이 뛰어가서 어이 형씨 이거 사러 왔다며 좀만 기다리시오. 내가 갔다 올게. 그러시오. 그러면 기다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생겨요? 객주, 여각. 주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주 여각이 그 붐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막이 번성하고요. 보부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윤을 추구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이모군란이 터져서 청나라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뭘 체결하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83년에 가면 82년에 가면 이 내용을 개정을 하지요. 그래서 10리에서 몇 리로 가죠? 50리로 변화할 거야. 그리고 2년 뒤에 100리로 변화할 거야. 라는 내용을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조선에서요. 청나라 놈들, 일본 상인들이 막 들어와요. 게다가 청나라 애들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과 청나라 이렇게 자유무역이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청나라 애들 내지 재판 아무 데서나 상행할 수 있고 일본도 역시 백리지만 의미만 그렇고 그 형식적으로만 백리지 실질적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난 여기 먼저 와야지 종로거리를 먼저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장사할 거야. 일본 애들 이거 웃기는 놈들인데 우리도 빨리 상권을 확대하자. 그러면서 상인들이 막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나 요만큼 그래 너 요만큼 먹어 나 요만큼 먹을 거야. 그러면서 미친 듯이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에서 이윤을 추구했던 보부상 객주 여각이 여기에서는 서 있을 땅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점차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것이 뭡니까? 이때 체결한 것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닙니까? 그렇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어떻게 경쟁적으로 상권을 침탈하고 있죠. 이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일본과 청나라 상인이 경쟁적으로 상권 침탈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요것으로 정답이 많이 나오고 이것의 배경이 뭐냐? 이런 그림의 배경이 뭐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 몰락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왜요? 아니 외국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회사를 만든다거나 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뭉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했지만 이러면 얘들을 깰 수가 없다. 우리도 하나 뭉치자. 그러면서 우리 그 뭡니까? 전통 상인들이 회사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서 뭉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판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판을 깰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플래카드 들고 도심지에 맨날 나오면서 촛불, 지금으로 따지면 촛불이죠. 촛불. 막 촛불 들고 막 나가는데 이때는 플래카드 딱 들고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청나라 상인 물러나라. 그리고 일본 상인 물러나라. 청이 일본 상인 다 집에 가라.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되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상권을 수호한다라는 상권 수호 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 수호 운동은 이 내용을 아셔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요. 양괄호 2번 이모군란 이후에 청일상인의 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청상인 내륙 진출이 허용되고 그 뒤에 굴국물시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청나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료에 보면요. 상업개방 이후에 조선의 장시 어떤 벽촌이라 하더라도 장날에 청나라 상인이 들어온다. 막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막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자, 니은번에 조율통상장정 그래서 최국대우 방공령 그리고 관세 추가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보시면 속약을 개정해서 50리에서 100리로 가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형국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요. 이때는 상권만 보자고요. 1876년 때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 상권이 누가 컸을까요? 조선에서 일본이 컸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까요? 이때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청나라하고 일본 둘 다 비등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1894년 되면요. 이놈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얘들이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전쟁이 터집니다. 청일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청일전쟁은 우리가 그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청일전쟁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죠. 그렇죠? 일본이 이기다 보니까 1894년 이후에는 누가 독점해요? 일본 상인이 상권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청일전쟁 이후 일본 상인의 조선무역 독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아래 그림이 지금 잘 나와 있다.
양거라 3번에 조선의 대응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국내 산업. 1970년대부터 보면 객주, 여각 등 일부 상인이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자, 1880년대 타격을 입었고요. 1890년대 각종 상회사,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뭐 상회사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에 동맹철시, 동맹을 해서 철시, 장을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장사 안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기공장 이런 것도 그릇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방공령 사건이 있어요. 방공령 사건. 방공령 사건은 또 무엇이냐? 1888년에 89년에 있었고요. 방공령입니다. 이 방공령은 1883년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래 니들한테 이거 띄워줄게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함경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함경도 관찰사, 도지사죠. 조병식이라는 사람이요. 이때 함경도에 곡식이 너무 유출이 된 거야. 막 일본에 막 퍼달라요. 그러니까 먹을 쌀이 없고 쌀값이 폭등해 버립니다. 쌀값이 폭등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제도가 있구나라고 해요.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자, 방공령을 선포하는데 이 방공령 선포에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부 산하 외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또 아문을 배울 건데 외아문에 통보를 해요. 자, 9월 1일 날 우리가 그 방공령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외화문이 이제 그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하죠. 일본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공무원 시스템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서화 시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졌어요. 그래서 9월 16일, 17일 날 일본에 통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사실을 들었죠. 그러면 언제 시행하면 돼요? 얘들이 10월 17일. 그렇죠? 그런데 이때 통보했죠. 그 다음에 이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바로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 날짜가 문제인 거죠. 9월 1일이니까 한 달 뒤에 10월 1일 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놈들이 함경도 가서 쌀 내나 그랬더니 방공령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상한 놈들이네.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우리 조정에 항의를 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분명히 받은 건 9월 17일이야. 그럼 니들 10월 17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맞네.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병식아 니들 지금 날짜가 계산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안 돼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더욱더 이것들이 웃기는 놈들이네. 이 사람 있으면 매운맛을 봐야겠네. 그러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버려요. 참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항의합니다. 이것들 안 되겠네. 야, 니들 내가 한번 봐줬잖아. 계약서 갖고 와. 계약서 갖고 와. 계약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한 달 뒤지. 니들이 분명히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방공령 때문에 수입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 배상해. 그래서 이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를 보상하게 되고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건방진 놈 봐라. 네 절차도 모르는 게 무슨 관찰사야. 그렇죠? 이거 바로 철회해. 그래서 방공령도 철회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드러 맞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조정에서 이 보상금 누가 갚아야 돼요? 그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갚아야죠. 그럼 저 조병식은 누구한테 털어야 돼요? 농민에게 뺏어야죠. 결국에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져요. 더욱더 극심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왜? 야,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만이 속출하게 된다. 자, 방공령 사건 보시면요. 자, 기억번. 근거. 조율통상장정에서 방공령의 근거를 들어서 조병식이 시행합니다. 자, 니은번 배경 됐고요. 디귿번.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이렇게 해서 방공령을 선포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함경도 관찰사 방공령 사건이에요. 자, 리을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번째 줄에 1번에 배상금 지불하고요. 그리고 방공령 철회하고요. 이렇게 끝이 났던 것이 방공령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신정변까지 끝을 봤고요. 그리고 경제편도 조금 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통합운동으로 갈게요.